그날은 제사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고 아무도 싸움을 예상하지 않았던 날이었죠.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소 이전 확인서였습니다. 나 이사했어.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동안 중간에서 말리기만 하던 여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내 인생의 선택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이 오기까지 나는 생활비도 병원비도 내 이름 하나 제대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빠였습니다. 가족이니까라며 내 삶을 관리하던 사람.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숙은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오늘은 괜찮은 날일까 하는 막연한 계산이었다. 그 계산의 기준은 늘 하나였다. 오빠 동현의 기분. 이 집에서 은숙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가야 했다. 아침밥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일찍 차려도 눈치가 보였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시장에 갈지 집에 있을지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 남았다. 혹시라도 오빠가 찾을까 봐서였다. 찾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었지만 은숙은 그 혹시를 버리지 못했다. 집은 동현 명의였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은숙도 기억이 흐릿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연스럽게 오빠가 집을 관리하게 됐고 은숙은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 말이 보호처럼 들렸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다. 생활비는 오빠가 관리했다. 자동이체는 모두 오빠 계좌에서 나갔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보험료까지. 은숙이 직접 만져보는 돈은 거의 없었다. 가끔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주는 현금 봉투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이 정도면 되지라는 말과 함께 건네졌다. 은숙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이유를 찾으려 하면 늘 같은 결론에 닿았기 때문이다. 나는 수입이 없다. 평생 집안일을 해왔고 부모 병수발을 들었고 그 다음엔 오빠 집 살림을 맡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은숙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동현은 종종 말했다.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가족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은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 이 집에 내 이름이 없는지, 왜 통장 하나 내 명의로 만들지 않는지, 왜 병원비 영수증조차 내가 보지 못하는지.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질문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민정이 집에 올 때면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여동생 민정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말이 많았다. 오빠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대화 속에서 은숙은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은숙은 국을 데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걸 오래전에 익혔기 때문이다. 몸이 좋지 않은 날도 있었다. 허리가 자주 쑤셨고 무릎이 붓는 날도 늘었다. 보건소에 다녀오면 약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동현이 한 번씩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치웠다. 그날은 괜찮은 날이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건 문제 삼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 은숙은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날들을 조심스럽게 모으며 살았다.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 집 안에서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랐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빠라는 이유로 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참을 만하다고 여겼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생각은 오래 붙잡지 않았다. 그저 이 집 안의 공기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할 것이 늘어난 느낌. 은숙은 그 불편함을 이 나이쯤 되면 다들 그러려니 한다는 말로 눌러두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시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은숙은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반찬 가짓수는 늘 비슷했다. 손에 익은 순서대로 움직였고 냄비에서 나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동현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일정하게 반복됐다. 그 소리가 멈추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오늘은 시장 안 가? 툭 던지듯 묻는 말이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어제 다 사놨어. 대답은 짧았다. 이유를 길게 붙이지 않는 것이 이 집의 규칙처럼 되어 있었다. 동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요즘은 쓸데없이 나다니는 사람 많더라. 은숙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자신이 포함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도 집에 남았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았다. 할 일은 늘 있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보다 집 안에 있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다. 오후가 되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 문자였다. 자동이체 알림. 전기요금 출금 안내였다. 금액은 늘 보던 숫자였다. 하지만 은숙은 그 문자를 몇 초 더 오래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숫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내 생활에서 빠져나간 돈인데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돈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빠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 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났었다. 며칠 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정기검진 결과 상담 안내였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현에게 말을 꺼냈다. 큰 일은 아니었다. 그냥 알리는 정도였다. 동현은 잠깐 은숙을 보더니 말했다. 아픈 데 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은숙의 귀에 오래 남았다. 병원비는 내가 다 내잖아. 괜히 불필요한 검사 받지 말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아픈 걸 말하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민정이 다녀간 날엔 그 느낌이 더 분명해졌다. 민정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언니 요즘도 집에만 있지? 그 질문에 악의는 없었다. 하지만 은숙은 대답을 고르느라 잠시 말을 잃었다. 집에만 있는 게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날 저녁 민정과 동현은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은숙은 그 옆에서 반찬을 더 가져오고 그릇을 치웠다.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면 은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처럼. 밤이 되자 은숙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 거래 정지 상태였다. 마지막 입금 날짜는 10년도 더 전이었다. 손으로 통장을 넘기며 은숙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의 내 위치를 숫자로 계산해 봤다.
이름 없는 거주자, 수입 없는 가족, 보호받는 사람. 그 계산이 끝났을 때 은숙은 서랍을 닫았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은숙은 어느 날부터 서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은 건조했고 이름은 분명 은숙이었지만 내용은 늘 누군가의 판단으로 채워져 있었다. 읍사무소에서 받은 안내문, 보건소의 안내 문자, 지역 공공일자리 모집 공고까지. 하나같이 비슷한 문장을 반복했다. 부양 가능 가족 존재 시 대상 제외.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자신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같은 문장을 마주하자 마음이 달라졌다. 왜 나는 늘 제외되는 쪽일까? 이유는 단순했다. 동현의 이름이, 동현의 집이, 동현의 소득이 은숙의 삶 위에 겹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은숙은 읍사무소를 다녀온 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창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 말들은 머릿속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오빠랑 같이 사시잖아요. 그 한 문장이 모든 설명을 대신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다는 전제 때문에 은숙은 다시 한 번 대상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오자 동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집에서는 은숙의 동선과 선택이 자연스럽게 공유됐다. 동현은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괜히 그런데 가서 서류 만들지 말지 그랬어.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행동을 제어하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동현의 말은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은숙의 삶을 규정했다. 너 나이도 있고 밖에서 일할 상황도 아니잖아. 몸 생각해야지. 괜히 공공일자리 같은데 나갔다가 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 걱정이라는 말은 언제나 앞에 붙었다. 그러나 그 걱정은 늘 같은 방향으로만 작동했다. 은숙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도하지 않도록. 보호라는 이름으로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졌다. 보건소 진료 일정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은숙이 직접 예약하고 다녀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현이 먼저 물었다. 언제 가는지, 꼭 가야 하는지, 그 검사가 필요한지. 은숙은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했다. 준비가 부족하면 다음은 없었다. 다음에 보자는 말로 일정은 미뤄졌다. 민정은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같았다. 오빠가 챙겨주잖아. 그 정도면 다행이지. 그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달라졌다. 챙김과 통제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제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은숙은 다시 통장을 꺼냈다. 이번엔 숫자보다 공백이 눈에 들어왔다. 입금도 출금도 없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은숙은 살아 있었고 일했고 누군가를 돌봤다. 하지만 기록은 없었다. 제도도 행정도 이 집의 질서도 은숙을 의존하는 사람으로만 남겨두고 있었다. 아직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직은 참는 쪽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은숙은 알고 있었다. 이 불편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말이, 걱정이라는 명분이, 행정이라는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생긴 순간부터 은숙의 하루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혜림을 처음 만난 건 읍사무소 복도였다. 은숙은 그날도 별다른 기대 없이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미 몇 번이나 같은 설명을 들은 뒤였고 결과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에 형식적으로 한 번 더 앉아본 자리였다. 혜림은 서류를 넘기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은숙을 바라봤다.
지금 오빠분과 같이 거주 중이시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질문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혜림은 곧바로 결론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생활에 대해 물었다. 하루 일과 병원 진료, 본인 명의의 통장 유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있는지. 은숙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말끝마다 스스로를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설명을 잘못하면 이 자리마저 다칠 것 같았다. 혜림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제도상으로는 부양 가능 가족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렵고요. 여기까지는 익숙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달랐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 본인 선택권이 거의 없으신 상태로 보이세요.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정확한 말로 정리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혜림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내밀었다. 혹시라도 나중에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제도 말고 생활 쪽으로요.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동현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괜히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지 마. 말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행정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필요 이상으로 일을 키워. 그날 이후 동현은 은숙의 외출 이유를 더 자주 물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오는지. 질문은 걱정의 형식을 하고 있었지만 대답이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됐다. 은숙은 그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했다. 민정은 그 중간에 있었다. 언니, 오빠도 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은 언제나 양쪽을 향해 있었다. 갈등을 막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민정은 오빠의 말을 완곡하게 전달했고 은숙에게는 조금만 참고 지나가자는 식으로 정리했다. 중재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이었다. 혜림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였다. 하지만 받았다. 혜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 생활은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은숙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이 입에 익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통화가 끝난 뒤 동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전화 왔지? 은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가 뭘 물어보든 너한테 도움 되는 거 없어.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선긋기였다. 은숙의 바깥을 차단하는 선. 그날 밤 은숙은 명함을 다시 꺼내봤다. 혜림의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는 은숙에게 집 밖에 시선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동시에 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느끼게 했다. 민정은 다음 날 전화로 말했다. 언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 그 말에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지내는 삶이 누구를 위한 건지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폭발은 없었다. 아직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은숙의 일상은 분명히 변했다. 보이지 않던 관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보호라는 말 뒤에 숨은 통제의 형태가 또렷해졌다. 정의 태도는 점점 분명해졌다. 겉으로는 늘 조심스러웠고 말은 언제나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향하는 방향은 늘 같았다. 아무 일도 바꾸지 않는 쪽. 민정은 자주 전화했다. 안부를 묻는 것처럼 시작해 결국엔 같은 말로 끝났다. 언니가 조금만 이해하면 돼. 오빠 성격 알잖아.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현 상태를 받아들이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은숙이 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랬다.
검사비가 생각보다 나와서. 민정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오빠가 다 내주잖아.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그 순간 은숙은 깨달았다. 민정에게 중요한 건 언니의 불편함이 아니라 오빠의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정은 중재자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늘 은숙 쪽의 침묵으로 맞춰졌다. 동현의 관리도 더 촘촘해졌다. 생활비 봉투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설명이 붙기 시작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괜히 아껴 써야 나중에 편하지. 은숙은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답답했다. 틀린 말이 아니기에 반박하면 괜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다. 생활비가 줄었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를 설명받는 위치가 은숙을 더 작게 만들었다. 어느 날 은숙은 혜림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그 전에 민정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괜히 일 키우지 말라던 말. 그 말은 은숙의 행동을 미리 막아버렸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민정은 주말에 집에 와서 말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나가서 혼자 살면 오빠도 힘들어져. 그 말은 처음으로 노골적이었다. 은숙의 선택이 곧 오빠의 불편으로 직결된다는 전제. 민정은 그 전제를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처럼. 그날 밤 은숙은 오래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말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누가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답은 분명했다. 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관계의 모양이 달라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동현은 그날도 평소처럼 말했다. 너 걱정돼서 그래. 그 말은 이제 익숙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인 규칙,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통제. 아직은 폭발하지 않았다. 아직은 집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은숙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우연이나 성격 문제로 보지 않았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허용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허용은 은숙에게만 요구되고 있었다. 민정의 말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전화는 안부로 시작했지만 끝은 늘 계산으로 마무리됐다. 누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누가 움직이면 누가 불편해지는지. 그 계산표의 마지막 줄에는 언제나 은숙의 이름이 있었다. 언니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다들 편해. 민정은 그렇게 말했다. 이번엔 웃지도 않았다. 설득이 아니라 결론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다. 은숙은 그 말 속의 숨은 전제를 바로 알아들었다. 언니가 움직이면 가족이 깨진다. 그 책임을 은숙에게 씌우는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동현의 말도 달라졌다. 걱정이라는 단어는 줄었고 대신 현실이라는 말이 늘었다. 이 집에서 나가면 당장 살 데는 있고 병원비는 누가 낼 건데? 질문은 선택지를 묻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선택지를 지워가는 과정이었다. 은숙은 보건소 진료 예약을 다시 잡으려다 취소했다. 지난번 검사 결과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보다 더 걸리는 건 동현의 반응이었다. 꼭 지금 가야 하냐는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은 허락이 없다는 뜻과 같았다. 생활비 봉투는 어느 날부터 날짜가 밀렸다. 이번 달은 조금 늦어.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은숙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의 필요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납득을 받아야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은숙을 점점 조용하게 만들었다. 민정은 그 상황을 알면서도 선을 그었다. 오빠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은 이제 은숙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더 요구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은숙의 삶은 언제부터인가 요구로 취급되고 있었다. 혜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짧은 문자였다. 혹시 상담 가능하시면 연락 주세요. 은숙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답장을 쓰다 지웠다. 그 문자를 보내는 순간 이 집의 질서가 흔들릴 걸 알았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책임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이 집에 왔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계속 이러면 오빠도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처음으로 위협의 형태를 띠었다. 직접적인 폭언은 아니었지만 결과를 예고하는 말이었다. 은숙은 그제야 분명히 느꼈다. 민정은 중재자가 아니었다. 통제의 논리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 자체로 결정이었다. 은숙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다. 보호받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되는 존재. 비용과 불편의 대상. 그날 새벽 은숙은 잠에서 깼다. 집은 조용했고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있으면 더 잃게 되겠구나. 아직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분명했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빼앗길 수 있었다. 동현의 침묵은 그날따라 오래 갔다. 말이 없다는 건 원래도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날의 침묵은 달랐다. 질문도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람처럼 동현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소리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 은숙은 그 침묵이 대기 상태가 아니라 확정 상태라는 걸 느꼈다. 무언가를 더 묻지 말라는 신호. 이미 정해졌으니 따르라는 표시. 그 침묵은 소리보다 분명했다. 그날 저녁 생활비 봉투는 식탁에 없었다. 전에는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놓여 있던 봉투였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가만히 손을 바라봤다. 손은 여전히 바빴고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도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손이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도 봉투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현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유지되던 질서가 묻지 않아도 빼앗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 순간이었다.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오빠 요즘 예민해. 그 말은 걱정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분명했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처벌처럼 느껴졌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불이익이 시작된 상태.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질서 유지의 도구로만 쓰이고 있었다. 보건소에서 예약 확인 문자가 왔다. 자동으로 잡혀 있던 일정이었다. 은숙은 취소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취소하면 편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편함이 또 하나의 포기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그날 저녁 은숙은 처음으로 동현 앞에 앉았다. 말을 꺼내기 전 동현은 은숙을 보지 않았다. 그 시선 회피가 모든 걸 설명했다. 말할 필요 없다는 태도. 이미 결정은 끝났고 동의만 기다리는 침묵. 그 순간 은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멈췄다. 참아야 할 이유를 찾는 습관, 이해해야 한다는 계산, 가족이니까 넘겨야 한다는 자기 설득.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멈췄다. 아직 큰 말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는 낮았고 짧았다. 나 더는 이대로는 못 있어. 그 말은 싸움의 시작이 아니었다.
선언도 아니었다. 다만 참는 쪽에서 내려오겠다는 표시였다. 동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은숙도 그 침묵을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숙은 혜림의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전화하지는 않았다. 대신 명함을 접어 지갑에 넣었다.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첫 행동이었다. 아직 집을 나서지 않았다. 아직 공개적으로 뒤집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은숙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밀어내는 신호라는 것을. 은숙은 다음 날 아침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가지 않았다. 밥을 차릴 시간에도 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아침을 차리지 않는다는 건 작은 일탈이었지만 은숙에게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만 흘렀다. 그 침묵은 여전히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은숙은 더 이상 그 침묵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다. 정오가 지나자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은 있었지만 은숙은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외투를 입었다. 어디를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이 집에서 말은 허락을 구하는 행위였고 은숙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했다. 읍사무소 근처 벤치에 앉아 혜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끊지 않았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은숙은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말했다. 생활비가 끊긴 것, 병원 진료를 미루고 있다는 것, 집에 있지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혜림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분명하게 말했다. 지금 상태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에 가깝다고. 그 말은 은숙의 등을 떠밀었다. 상담실에서 혜림은 서류를 펼쳐 보여줬다. 주소 이전 세대 분리 기초연금 재신청 가능성. 하나하나가 은숙에게는 낯선 단어였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손에 잡히는 길이었다. 조건은 분명했다. 이 집에서 나와야 했다. 명의와 주소를 분리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시장을 지나쳤다. 늘 들르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생각은 단순해지고 있었다. 남아 있으면 더 잃는다. 이 문장이 반복됐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동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은숙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멀리서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보호자도 가족도 아닌 자신의 삶을 관리해온 사람. 그 인식이 서자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다. 조용한 분노였다. 오래 쌓여서 식은 분노. 민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오빠 자극하지 마.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이 아니었다. 통제의 연장선이었다. 은숙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날 밤 은숙은 자신의 옷을 골랐다. 당장 나갈 옷이 아니라 내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작업이었다. 옷장 안에서 은숙의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다. 그 사실이 더 분명한 결심을 만들었다. 잃을 게 적다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생활비 봉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동현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은숙을 묶지 못했다. 침묵은 더 이상 결정이 아니었다. 은숙을 밖으로 밀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날 새벽 은숙은 가방 하나를 현관 옆에 두었다.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이 집 안에서 참아내는 삶이 아니라 집 밖에서 다시 계산하는 삶으로. 이제 남은 건 이 선택이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은숙은 원룸 계약서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는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보다 더 무거웠다. 보증금은 크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단순했다. 내 이름 하나로 시작하는 공간.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오래 쓴 가방 하나, 약 봉투, 그리고 통장. 예전엔 텅 비어 있던 통장이었지만 이제는 혜림이 안내해준 대로 기초연금 신청 접수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는 것이었다. 주소 이전 신고는 읍사무소에서 처리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혼자 사시는 거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질문이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단순한 사실 하나로 정리되는 삶.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됐다. 동현에게 말하지 않았고 민정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동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에 제사 날짜야. 명령처럼 짧은 말이었다. 은숙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알고 있어. 제사는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동네에서 소문이 가장 빠르게 도는 자리이기도 했다. 은숙은 그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라는 걸 알았다. 동시에 피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것도 알았다. 숨겨온 변화가 드러나야 할 무대였다. 제사 전날 밤 은숙은 원룸에 짐을 모두 옮겼다. 문을 닫고 불을 켜는 순간 방은 낯설었지만 조용했다. 누가 언제 들어올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날 밤 은숙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제사 당일 은숙은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었다. 일부러였다. 떠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동현의 집에 들어서자 친척들의 시선이 모였다. 요즘은 얼굴 보기 힘들더라. 몸은 괜찮아? 은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웃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정은 은숙을 보자마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다. 은숙은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 자리로 끌려갈 거라는 걸.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동현은 여느 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그의 방식이었다. 은숙은 그 침묵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주소 이전 확인서였다.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르듯 울렸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민정이 먼저 서류를 받고 동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은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했다. 나 이사했어. 그 말은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다. 이미 끝난 사실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현에게로 옮겨갔다. 침묵으로 버텨오던 관계가 처음으로 타인의 눈앞에 놓인 순간이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누구도 예전처럼 모른 척할 수는 없게 됐다.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해졌다. 탁자 위에 놓인 주소 이전 확인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이 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동현에게 모였다. 그가 늘 선택해왔던 침묵은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동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길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다. 왜 이런 걸 나한테 말도 없이 해?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했다. 여전히 관리하는 사람의 톤이었다. 은숙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렇게 많은 해를 보냈지만 그날만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말하면 막을 거였잖아. 짧은 말이었다. 설명은 더 붙지 않았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민정이 급히 끼어들었다. 언니 오늘은 제사잖아. 이런 얘기는 나중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숙이 말을 이었다. 항상 나중이었지. 그 한마디에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었다. 누군가는 컵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제 숨길 수 없는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동현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널 챙겨온 건 사실이잖아. 집도 생활비도 병원비도. 은숙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챙긴 게 아니라 쥐고 있었어.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었고 통장도 없었고 병원 갈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어. 그게 보호야? 말은 차분했지만 방 안의 온도가 달라졌다. 은숙은 서류 봉투에서 하나를 더 꺼냈다. 기초연금 신청 접수증 세대 분리 확인서. 이미 끝난 절차들이었다. 이건 내가 혼자 처리했어. 누구 허락도 없이.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언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은숙이 처음으로 민정을 바라봤다. 필요 없다고 말해온 사람이 한 번이라도 내 자리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질문에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방관의 말들이 쌓여 있던 자리가 그날 처음으로 공백이 되었다. 동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이제 가족은 뭐가 되는 거야? 은숙은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오늘로 끝내. 가족이면 선택권부터 있어야 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맞는 말이네. 그 한마디로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동현의 침묵은 힘이 아니었고 민정의 중재는 의미를 잃었다. 관계의 중심이 이동한 순간이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떠나는 사람의 동작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리를 가진 사람의 동작이었다. 제사는 여기까지 할게. 문을 나서며 은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설명도 사과도 남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잃었고 누가 무엇을 되찾았는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밖은 조용했다. 원룸에 불을 켜는 순간 은숙은 알았다. 이제 생활비도 병원도 하루의 시작도 내 이름으로 결정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